뭐 이 정도에서 대중적인 총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론에서는 지방간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대표적인 간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다뤄볼 텐데 교수님 우선 네. 지방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론으로 가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 지방간이란 영상검사나 조직검사에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크게 음주로 인한 알코올 지방간과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 없이 발생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간이라고 하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간도 간이지만 각종 대사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전체 인구의 많게는 30%까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전체 지방간 환자의 75%는 간에 단순하게 지방만 축적되는 단순 지방간이지만 약 25%의 환자는 간에 심한 염증이 보이면서 간이 굳어가는 과정인 섬유화가 진행할 수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염은 다시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된 환자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제가 지방간이라고 들으면 왠지 간에 이제 복부 지방 음, 같은 지방이 막 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런 게 꾸준한 운동이나 체중 감량을 해서 지방간이 좀 치료나 이런 음, 게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제가 궁금한데요. 음.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간 하면 굉장히 복부도 지방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마른 지방간이라고 해서 체중이 별로 나가지도 않는데도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체중 감량이나 운동, 식이습관 조절 등의 그런 생활습관 교정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체중의 7% 이상을 감량하는 것이 지방간의 조직학적 호전까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수단입니다. 운동 단독으로 하는 것의 효과는 불명확하지만 체중 감량을 하면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벼운 아, 운동보다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적어도 30분 이상,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부 지방 빼듯이 지방간의 지방도 운동이나 식이 조절로 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전신의 지방이 빠지면서 간에 있는 지방도 같이 빠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지방간이라고 하면 아까 뭐 운동이나 뭐 식이 조절을 말씀하셨지만 음, 이런 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사인 네, 저도 이 지방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딱 음, 오지가 않는데 네, 지방간의 최신 치료법 같은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간의 약물 치료는 현재 전 세계 제약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사실 아직 FDA의 공식 승인을 받은 지방간 치료제는 없습니다. 비타민 E나 그 당뇨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피오글리타존 같은 약제들이 무작위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기는 했지만 효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했고요. 장기간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약제들이 2상, 3상 연구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고요. 최근에 오베티콜릭 에이시드라는 약이 3상에서 효과를 입증하기는 했습니다. 지방 간의 조직학적인 호전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도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효과 자체가 아주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 어떤 안전성 문제의 면에서도 좀 다소 우려가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이제 싹센다라는 주사약을 아마도 원장님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성분명이 리라글루타이드인 GLP-1 아고니스트라는 약인데요. 예. 이제 이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기는 했는데 이 약을 가지고 3상 연구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약의 후속약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이 이제 이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돼서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고요. 이제 3상 연구가 이제 고대 구로병원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병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기대되는 약입니다. 그 외에도 아람콜이라는 약제와 사이로드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레스메트륨이라는 약들이 이제 3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약제들이 2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승인을 받는 약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겠습니다. 또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비만 수술인 베리아트릭 수술과 내시경으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위 안에 이런 풍선을 넣는 뭐 그런 내시경적 시술들이 있고요. 이들이 지방간 자체의 치료를 위해서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하지만 그런 고도 비만을 동반한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약물적 치료 자체도 이제 당을 좀 낮춘다거나 아니면 지방을 분해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당뇨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 해보니까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간에도 호전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차적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란 약은 이제 비만을 대상으로는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곧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지방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간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 10년 전에 술자리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갑자기 C형 간염이 완치될 수 있다고 막 큰 소리를 네. 쳐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네.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의대생 시절이었을 때만 해도 C형 간염은 뭐 100% 간경화로 진행하는 불치병이었으니까. 네. 현재 C형 간염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저도 그 술자리가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는 사실 제가 10년 전은 아니고 한 네. 5년 정도 전에 말씀드렸을 것 5년밖에 같습니다. 안 됐나요? 네. 네? 약을 쓴 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이제 그렇구나. C형 간염은 어찌 보면 간질환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바뀐 부분입니다. C형 간염이 그 전에도 사실 불치병은 아니었고요. 이제 페그 인터페론과 리바빈이라는 약으로 치료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거는 6에서 12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서 어떤 감기 몸살을 거의 달고 살아야 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 성공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환자가 또 100%는 아니고 약 25% 정도의 환자가 간 경변증이 발생하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뭐 오래되셨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지난 10년간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그 DAA라고 저희가 부르는 제제들이 나오면서 치료의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름을 외우기 힘들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이 한참 나오다가 현재는 마비레이시라는 약과 하본이라는 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것들은 뭐 그 C형 간염에도 이제 유전자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유전자형이나 환자가 간 경변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간 경변증에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전에 뭐 다른 약제로 C형 간염을 치료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고려해서 이제 치료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보니 같은 경우에는 12주, 마비렛은 8주만 복용하면 95% 이상의 치료 성공률을 나타내는 아주 효과적인 약제들입니다. 보통 저는 4주 간격으로 약을 처방하면서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뭐 부작용도 가벼운 몸살 증상이나 가려움증 정도밖에 없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이 돼서 병원에 오시기만 하면 완치가 되니까 혹시라도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들으신 적이 있다면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뭐 99% 이상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됐다. 95% 이상이라고 말씀드려야 95%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100%는 아닙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중간에 약을 잘 못 드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데, 뭐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뭐 약을 잘 드시는 분들에서도 일부는 이제 바이러스가 내성이 발생하면서 이제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C형 간염 말고 B형 간염은 아직까지 그런 획기적인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댓글에도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만성 간염 환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항바이러스제의 내성과 간암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주로 연구하시는 부분도 그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B형 간염과 지방간을 둘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암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B형 간염 치료제 신약 개발의 뭐 진척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최신 지견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워낙 B형 간염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B형 간염 환자분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분들 중에서도 B형 간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이고요.
이제 증식 속도가 빠르고 변이가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하게 되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DAA라는 약제로 8주에서 12주를 충분히 치료를 하면 몸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 세포에 핵 내로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오랫동안 먹어서 이제 피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는 완전히 억제된다고 하더라도 약을 끊으면 다시 재활성화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완치가 어렵습니다. 신약 개발이 이제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는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베물리디, 비리어드, 바라쿨루드, 베시보 등과 같은 약들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 자체도 나쁘지 않고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내성의 발현도 거의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러스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의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몸의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는 이런 치료적 백신의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2개,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될 예정이 있는 임상이 3개 이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효과가 입증되어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형 간염 환자들은 어떤 네. 식으로 평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주 뭐 검사를 하고 네. 반드시 뭐 예방적인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게 좀 많이 좀 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비형 간염 환자분들은 약을 현재 정기적으로 드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드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약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의 기능적인 검사, 그리고 혈중에 있는 바이러스 검사, 그리고 간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지 않고 검사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번 괜찮다고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얘기하지 않고 지내시다가 1년, 2년 이렇게 보내시다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간암이 확 진행이 돼서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고요.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비형 간염 약제를 드시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사실 좀 지겨운 것도 있고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지 않고 이제 약을 그냥 중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억제되었던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확 심하게 나타나면서 급성 악화가 되어서 간 이식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간격의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아마 이제 적응증이 되지 않는데, 그 약을 아직 먹을 수 있는 적응증이 되지 않는데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적응증이 되지 않는데 약을 드시면 이제 한번 약을 드시면 바이러스 수치는 약을 드시는 동안은 계속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보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속적으로 비급여로 약을 복용하셔야 할 텐데 비용 부담이 이제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적응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복용하는 것은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바이러스 수치나 혈중 간효소 수치인 AST, ALT 수치가 애매하게 상승했는데 아직 적응증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이때는 약을 좀 쓰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일반적으로는 조금 짧게 검사를 하면서 보험 적응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충분히 많다, 부자다 이러면은 먹는 걸 추천하시나요? 사실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이제 돈이 충분히 많아서 복용하고 싶다는 분을 제가 말리지는 못하고 실제로 간혹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시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그렇게 안 드시는 분들보다 도움이 된다,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당연히 또 술을 내가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어서 내가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사실 걱정이 되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간기능 수치가 정상일 때 굳이 약을 먹어서 이득이 될 게 없다, 미리 먹어서. 근데 그게 미리 먹으면 내성도 더 빨리 나타나고 그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요즘에 쓰는 약제들은 워낙
효과가 좋고 내성에도 강하기 때문에요. 이제 음. 약제를 오래 드신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요즘 약제들은 내성이 거의 없다. 네. 아,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네. 아직도 이제 간혹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픽스나 햅세라와 같은 약제를 쓰신 분들은 사실 초기에 내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 분들은 약을 드시다가 이제 한 가지 약을 드시다가 다른 한 가지 약을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약제를 아예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댓글에 달려있는 그런 질문들 중에서 B형 간염 환자가 간경화해서 뭐 간암으로 음, 진행했을 때 이게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건지 여쭤보신 네.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비형 간염이 간병변증 없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많은 수의 환자들이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수술 전에 간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다양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MRI도 시행해서 그 간암의 위치와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과 의사고, 이제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 그리고 여러 가지 시술로 치료하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 그리고 병리 소견을 보시는 병리과 선생님,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시는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이런 간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요, 뭐 수술이 가능할지 여부와 그리고 수술 범위를 결정합니다. 물론 간 기능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색전술이라든지 고주파 치료, 정말 간 기능이 나쁜 경우에는 간 이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저희가 제시하고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를 진행한 후에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 간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암이 좀 상당수 진행되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뭐 수술이나 색전술,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의 국소적 치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병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저희가 뭐 혈관을 침범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뭐 주로 많이 전이가 되는 곳이 폐인데 이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이제 전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전신 치료는 쉽게 말해서 이제 항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간암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항암 치료는 이제 다른 기존에 쓰는 다른 항암제들과는 달리 이제 먹는 항암제였습니다. 보통 이제 항암 치료라고 하면은 주사로 항암제를 맞고 항암제 맞으면은 토하고 머리 빠지고 설사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먹는 항암제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뭐 손발 피부가 좀 벗겨진다든지 뭐 설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합병증이 있는데 사실 그런 가벼운 정도의 합병증이 있는 반면에 치료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용했던 먹는 항암제가 이제 넥사바라는 항암제였는데 이제 한 3, 4년 정도 전에 넥사바와 이제 겨우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가 된 렌비마라는 약제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기전을 가진 약제로서 이제 암의 성장 자체를 좀 억제하는 그런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미 다른 암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면역 반문 억제제라는 그 주사로 맞는 이제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간암에도 적용이 되었고요. 초기 약제들은 간암에서 치료 효과가 이제 다소 부족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이라는 이제 주사로 맞는 면역 반문 억제제와 혈관 성장 조절 인자를 차단하는 그런 약제의 조합이 그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보다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어서 치료 방법의 개선이 있었고요, 발전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는 한 분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서 혈관도 침범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이라는 이제 약제를 썼을 때 이제 거의 완치가 된 환자분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들한테 다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막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아주 좋은 효과, 3분의 1 정도는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 그리고 3분의 1 정도에서는 여전히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뛰어난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1차 약제로 조금 더 선호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보험이 안 됩니다. 이제 보험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약을 투여받기 위해서는 뭐 이제 3주 간격으로 한 번씩 맞는데 5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을 부담을 하셔야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보험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뭐 먹는 항암제를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조금 더 개선된 효과가 개선된 약제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간암 환자분들 위해서는 빨리 좀 보험이 됐으면 좋겠네요. 가격이 500만 원이면 너무 네. 너무 뭐 회사뿐만 과하니까. 아니라 저희 학회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음, 달아주셨어요. 뭐 네, 아버지가 간암으로 40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네, 본인이 40대가 됐다. 뭐 이런 사연이 있어서 네, 그 유전이 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네, 분들은 평소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나라에서 이제 간암이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비형 간염, 시형 간염, 알코올 간 질환, 비알코올 간 질환, 지방 간 질환, 간 경변증 등과 같은 그 간암 발생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의 아버지께서 어떤 간 질환을 기저에 가지고 계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비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암에 걸리셨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니까요. 질문자분께서는 비형 간염이 없다고 하면 크게 우려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비형 간염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출산 당시에 주산기 감염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코올,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으로 인한 것이고 질문자분께서도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에 있어서도 유전적 질환, 소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간암의 발생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인 질환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또 검진을 하시고 원인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거나 조금 더 짧은 간격으로 검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같은 원인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형 간염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음. 코로나 백신 맞는 것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백신 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보통 음, 타이레놀을 드시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비형 간염 보건자분들이 백신 맞고 나서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음, 복용하는 거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간 독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약제로 알려져 있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은 반대로 이제 간질환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약제이기도 합니다. 모순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은 용량 의존적으로 간 독성을 일으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4g 이내에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간 경변증과 같은 만성 간 질환이나 음주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g 이내에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용량인 500mg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알까지, 그리고 서방형 제제인 650mg짜리는 3알까지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물론 이 용량을 넘어서 드시게 되면 특히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간에 심한 손상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요. 간경변증이 없이 비형간염만 있으신 분들은 네 알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장기간 오래 드시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러면 하루에 뭐 3-4알 정도 드시는 거는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뭐 괜찮은 거고, 이거를 네. 뭐 매일 먹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뭐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백신을 맞고 일시적으로 드시는 것은 더더욱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댓글에 많았던 질문들 중에서 네.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술을 피할 수 없는 자리도 있기 마련인데, 간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음주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비형간염으로 저한테 다니시는 많은 젊은 남자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이제 사실 저한테 원하시는 대답은 조금은 드셔도 됩니다. 이런 것일 텐데요. 사실 저는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많은 연구에서 소량의 음주도 이제 나쁘다고 하는 결과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음주를 피하시고 드시더라도 적게 드시고요. 혹시라도 음주를 하신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만 해서 면목이 없네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은 맞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뭐 네. 정답인 것 같으니까 뭐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럼 네. 뭐 간질환에 대해서도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정말 좋은 네.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 저희 댓글 중에 몇 가지 사연 있는 그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네. 읽어드리고 교수님이 답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댓글 몇 개를 좀 골라가지고 좀 네. 지금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길어서 제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외국에 계신 유학생인데 한 달 전부터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묵직한 느낌이 있고 통증은 없지만 숨 쉬거나 가만히 있을 때 이 갈비뼈 아래쪽이 예전과 느낌이 많이 달라서 관련 증상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셨는데 간암, 간경화 이야기만 나와서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나이는 34세, 키는 173, 몸무게는 72kg, 비흡연자에 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시는데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도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시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교수님이 해주고 싶으신 충고 같은 게 네.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분의 글을 보고 사실 바로 한국으로 오시면은 이제 비행기 값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런 증상, 그러니까 우상복부의 불편감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간 때문에 생긴 문제일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요. 이제 근육과 관련된 이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복부 초음파만 검사해도 이제 큰 이상 여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많이 걱정하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있으려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아닐 것 같고요. 기저간 질환이 만약에 없으시고 그리고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복부 초음파만 이제 검사를 하셔서 이상이 없으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복부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때 한국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자세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간암이나 뭐 간경변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그 증상 말고 사실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고요. 그리고 그렇죠. 간경변증 같은 경우는 의상복부 불편감이 그렇게 아주 주요 증상이 아니고 만약에 진행됐다고 하면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합병증과 관련된 증상들이 먼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부터는 길지 않아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아버지께서 원발성 담즙성 간경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네. 담당 선생님께서 일단 약물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다가 더 안 좋아지면 간 이식까지 생각하라고 하셨는데요. 원발성 담즙성 간경화의 경우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예후가 좋은 편인가요? 또 간경화 4기에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식습관, 생활습관도 궁금합니다. 알코올성, B형, C형 간경화와 달리 원발성 담즙성 간경화는 환자도 정보도 많지 않아 힘드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이게 사실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진단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원발성, 담즙성, 간경화라고 했는데 이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간경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이라고 이제 진단명이 바뀌었고요. 약자는 여전히 PBC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P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약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험 약간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뭐 난치성 질환까지라고 할 만큼 아주 희귀하지는 않고요. 심심치 않게 보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BC에서는 저희가 치료 약제로서 이제 고용량의 우루사를 처방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정도의 용량의 우루사가 아니라 그거의 한 3배 정도 용량이 되는 우루사를 아침, 점심, 저녁에 복용하게 됩니다. 모든 간질환도 마찬가지지만 간경변증으로 진행이 되고 간경변증이 많이 떨어지면 간 이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PBC 같은 경우에는 간 이식을 하는 경우에 다른 간질환이 원인이 있을 때보다 예후가 오히려 조금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찾아봤더니 5년 생존율이 80에서 85% 정도로 이제 예후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경화 사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간경변증이라고 하면은 뭐 차일드 클래스 A, B, C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뭐 일반적인 간경변증과 뭐 관리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복수나 간성 혼수 그리고 정맥류 출혈과 같은 합병증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뭐 추가로 고용량의 우루사는 이때도 복용하게 됩니다. 식습관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되 이제 짜게 드시면 복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해산물을 날 것으로 드실 때 이제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위험한 이런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수 있으니 꼭 익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간경변증의 일반적인 관리법입니다. 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네. 뭐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간 이식을 한 후에도 뭐 그 생존율이 85% 정도가 나오니까 그리고 다른 간경화보다는 훨씬 예후가 괜찮은 병이다. 요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워낙 이제 병 자체가 진행이 아주 빨리빨리 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간 오래 관리하시면은 간 이식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예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네. 간 선종으로 의심이 간다고 제거를 권유받았다가 바로 수술하지 않고 3개월마다 초음파, 피검사 등 검사로 2년째 크기 변화가 없고 혈액 검사상 암 수치를 나타내는 수치도 변화가 없어서 추적 관찰로 지켜보기만 하는 중인데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 선종 의심 진단 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원장님 구독자분 중에 그 여성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질문자분이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가 사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일단 여성분이시면은 저희가 5cm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넘어가면 그냥 수술을 바로 하고 이 이하이면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즉 이미지 검사 뭐 CT나 초음파 뭐 같은 검사로 이제 크기를 관찰을 합니다. 이게 이 선종이 이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피임약을 복용한다든지 임신한다든지 하면은 크기가 증가하면서 뭐 위치에 따라서 파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크기나 위치를 고려해서 이제 특히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은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간 선종이 맞으면은 크기에 관계없이 수술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게 저남성 병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술을 피하고 싶다면은 일단 간 조직 검사를 해봐서 선종 여부를 확인해서 선종이 아니면은 당연히 지켜봐도 되겠죠. 만약에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알고 간 선종이 나오면 뭐 저남성 병변이기 때문에 즉 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암이 될 수 있으니까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간암 종양지표 관련 질문입니다. 31세 남성이고요. 간암 고위험 해당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파 베타 프로테인 수치가 30이 나왔습니다. 초음파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워서 지난 주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간염 환자가 아니며 혈액 검사상 나오는 간 수치는 모두 정상이며 총 빌리루빈이 12.5로 조금 높습니다. 요건 그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뭐 1.25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게 아마 단위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점을 잘못 찍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술도 안 먹고 비만도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간암 종양 지표가 높게 나올 수 있나요? 꼭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알파 태아 단백이라고 하는 AFP는 이제 대표적인 간암 표지 인자이고, 뭐 비형 간염, C형 간염, 간 경변증이 있는 분에서 상승하면 굉장히 간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사실 영상에서 보이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뭐 CT나 MRI 같은 걸 찍어서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처럼 위험인자가 없는 분에서는 사실 원래 검사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즘 검진에서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알파테아 단백이 상승해서 제 외래에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저는 일단 안심 목적으로 복부 CT를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파테아 단백이 남성분에게서는 이제 고환암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복부 아래쪽까지 저희가 내려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오셔서 문제가 되는 분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면 이제 많이들 안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AFP가 30이면 꽤 높은 수치이기도 하니까 이제 CT를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높게 나오신 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면서 이제 또 상승한다면 다시 한번 검사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리루빈은 아마도 단위가 다르거나 아니면 점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높은 것이라면은 알파티아 단백도 높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뭐 알파테아 단백이 높다고 뭐 간암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그 정도로.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네. 알파테아 단백 올라가는 데는. 근데 그리고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하면은 이게 태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임신 중에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뭐 불안하면은 뭐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 요 정도로. 네, 뭐 아무래도 불안감을 그렇게 많이 불안하셨다고 하니까 CT 네. 한번 찍어보시면 오셔서 이제 그 불안감 해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센터 이영석 교수님 모시고 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바쁘실 텐데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못하신 뭐 말씀 있으시면 아니면 뭐 간질환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성 간질환 뭐 비형 간염이든지 시형 간염이든지 뭐 지방 간질환이라든지 뭐 간경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만성 간질환이 기저에 있으시다면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고 위험 인자를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중증 간질환, 뭐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가는 것을 상당수, 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건강하게 문제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검진이다.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거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 같고요.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참고로 이영선 교수님은 한 3주 뒤에 미국으로 1년 넘게 연수를 가시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앞으로 외래 예약은 불가능한 거죠? 네, 사실 죄송하게도 이제 저는 이제 어렵고요. 하지만 저 말고도 이제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으시니까요. 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간질환 전문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뭐 간질환이 있으시거나 혹은 의심된다고 하시면은 방문하셔서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뭐 준비 잘 하셔가지고 미국 연수도 잘 다녀오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녀오신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는 걸로 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